2010년 10월 13일 새벽 3시 45분이었다.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진양호 둑방 위에서 한 남자가 죽어 있었다. 이름은 허태준, 나이 77. 전직 어부였고 진양호가 생기기 전 깎고실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다. 시신은 둑방 난간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마치 호수를 바라보다 잠든 것처럼 고요했다. 그러나 눈을 감은 그의 왼손에는 우편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 오른손 손목에는 달아 흐릿해진 문신 2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기억, 비읍, 진주 남부경찰서는 사인을 심장마비로 판단했다. 77 노인이 새벽에 둑방에서 쓰러졌으니 의심할 게 뭐 있겠나.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허태준의 손에 쥐어져 있던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조기값이 크게 올랐소. 중간 도매인 허씨가 모든 사정을 알려왔으니 즉시 고기를 처분하고 그물을 접으시오. 경찰은 이것을 어업 관련 메모로 치부했다. 그러나 이 편지를 3글자 간격으로 읽으면 전혀 다른 뜻이 나타났다. 크게 허씨가 알려왔으니 그물을 접으시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첫 글자부터 3번째마다 읽으면 이렇게 되었다. 조기 크게 허씨가 사정 알려 즉시 처분 그물 접으시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허씨가 사정을 알렸으니 즉시 도망치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 봉투 겉면에 적힌 수신인은 진주시 금산면에 사는 배도익이라는 73세 남자였다. 편지는 배달되지 않았다. 허태준이 죽기 전에 직접 가져가려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그의 손에 쥐어준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사건은 그렇게 묻혔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로부터 3주 뒤 2010년 11월 4일이었다. 한 여자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50층짜리 럭셔리 오피스 빌딩 꼭대기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합정동 골목은 좁았지만 그 골목 끝에 솟아있는 건물은 좁은 것과 거리가 멀었다. 50층, 통유리 외벽에 강혁 탐정사무소라는 금색 간판이 빛났다. 50층 로비에 들어서면 대리석 바닥 위로 무인 안내 로봇이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48층에는 최첨단 범죄수사 실험실이 있었다. 강혁은 1980년생, 그해 나이 30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을 근무한 베테랑 형사 출신, 형사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겠다는 사명감이 그를 움직였다. 그날 오전 10시 강혁은 50층 집무실 가죽 소파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이해나가 앉아 있었다. 1998년생 22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였다. 탐정님, 10시 반에 의뢰인이 옵니다. 이해나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누구야? 빅터라는 분이에요. 아, 한국 이름은 허진우. 진주에서 올라온다고 했어요. 강혁은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았다. 형사 시절 버릇대로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허진우는 40살이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안경을 쓴 진주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남자였다. 그가 소파에 앉자마자 강혁의 눈은 3가지를 포착했다. 형사 시절의 버릇,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 허진우의 왼쪽 손목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반창고 아래로 문신 자국 같은 것이 비쳐 보였다. 없는 것, 명함을 내밀면서 인사했지만 명함에 회사 주소가 없었다. 연락처만 있었다. 어색한 것, 수산물 유통업자라기엔 손이 너무 깨끗했다. 생선을 만지는 사람 손이 아니었다. 강혁 탐정님, 저는 허진우입니다. 제 아버지가 3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허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지 이름은 허태준, 77이셨어요. 경찰은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강혁이 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이름은 허동식. 아버지와 옛날에 같은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깎고실 마을, 진양호에 잠긴 그 마을이요. 그 사람이 온 뒤부터 아버지가 이상해졌어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소주를 마시면서 혼잣말을 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해 같은 말을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나가 태블릿에 빠르게 메모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손목에 문신이 있으셨죠? 강혁이 물었다. 허진우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세요? 당신 손목에도 반창고 밑에 뭔가 있으니까요. 유전은 아닐 테고 혹시 아버지 문신을 본 적 있습니까? 허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 봤어요. 기억이랑 비읍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뭐냐고 물으면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강혁은 소파에서 일어났다. 애나 씨, 진주 가자. 내일 아침 첫 KTX. 이애나는 이미 태블릿으로 열차표를 예매하고 있었다.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다음 날 2010년 11월 5일, 강혁과 이애나는 아침 7시 50분 KTX를 타고 진주로 향했다. 3시간은 3시간이다. 서울역에서 진주역까지 정확히 3시간이 걸렸다. 차 안에서 이애나는 사전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허태준, 1933년생, 경상남도 진주군 대평면 귀곡리 출신, 1969년 남강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면서 이주, 당시 나이 36. 이주 후 진양호에서 어업을 했고 2000년대 초반에 은퇴했어요. 깎고실 마을이라고 했나? 네, 귀곡리의 옛 이름이에요. 8개 마을에 257가구, 1467명이 살았대요. 댐 건설로 전부 수몰됐고 주민들은 오미나 대평이주 단지로 흩어졌어요. 강혁이 창밖을 보며 물었다. 배도익이란 사람은? 배도익, 1937년생, 진주시 금산면 거주, 직업은 부동산업. 아버지 배장수 때부터 금산면에서 토지를 많이 가졌던 집안이에요. 특이한 건 배도익의 아버지 배장수가 원래 대평면 출신이 아니라 전라남도 목포 출신이라는 거예요. 1950년대 중반에 갑자기 진주에 나타나서 대평면 일대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했어요. 갑자기? 네, 출처불명의 돈으로요. 강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진주역에 도착한 뒤 둘은 렌터카를 빌려 진양호로 향했다. 11월에 진양호는 잔잔했다. 길이 975m, 높이 21m의 남강댐이 물을 가두고 있었고 호수 면적은 29.4제곱킬로미터에 달했다. 이 물 아래에 깎고실 마을이 잠들어 있었다. 둑방 위에 망향비라는 비석이 서 있었다. 수몰된 마을 주민들이 세운 것이었다. 강혁은 비석 앞에 섰다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허태준이 발견된 지점은 여기서 300m 남쪽이었다. 여기서 새벽 4시에 뭘 하고 있었을까? 강혁이 중얼거렸다. 이애나가 바닥을 살폈다. 탐정님 여기 보세요. 둑방 아스팔트 가장자리에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경트럭 크기의 타이어였다. 경찰 보고서에는 이 흔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허태준의 집은 진주시 판문동에 있었다. 작은 단층 주택. 허진우가 아버지의 서재라고 부른 작은 방에 들어갔을 때 강혁은 다시 3가지를 포착했다. 있는 것. 낡은 일본식 장롱. 자물쇠가 열려 있었다. 없는 것. 서재 책상 위에 먼지가 균일하게 쌓여 있었지만 한쪽 모서리에만 먼지가 없었다. 뭔가가 놓여 있다가 치워진 흔적이었다. 어색한 것. 방 한쪽 벽에 1967년도 남강댐 수몰지구 특집이라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다. 그 기사에서 누군가 빨간 펜으로 한 이름에 동그라미를 쳐놨다. 배장수. 애나 씨, 이 장롱 안에 뭐가 있었는지 허진우 씨한테 물어봐. 이애나가 허진우에게 전화했다. 답은 이랬다. 아버지가 절대 열지 마라고 했던 서류 상자가 있었는데 아버지 사후에 열어보니 비어 있었다. 누가 가져갔다는 거네요. 이애나가 말했다. 강혁은 벽에 걸린 신문 기사를 찬찬히 읽었다. 1967년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평면의 경우 전체 면적의 25%가 수몰되어 가장 많은 지역이 수몰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의 오미, 대평 이주단지 등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 이주민 대표 명단이 있었는데 그중 이주보상위원, 배장수, 허태준, 에번스. 아니, 이것은 아니었다. 정확히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주보상위원, 배장수, 허태준, 정기봉, 3사람. 배장수, 허태준, 정기봉. 이 셋이 1967년 당시 수몰보상 과정에서 뭔가를 함께했다는 뜻이었다. 강혁은 허진우에게 다시 물었다. 아버지를 찾아왔다는 허동식이라는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왔어요.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았어요. 강혁은 사무소 수석 연구원 송태풍 박사에게 전화했다. 송태풍은 43살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으로서 현장 감식, 법의학 분석,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태풍이 형, 허동식이라는 사람 찾아봐줘. 1930년대생, 경남 진주 대평면 출신일 거야. 4시간 뒤 송태풍에게서 답이 왔다. 허동식, 1935년생, 대평면 귀곡리 출신, 1969년 이후 행방 기록이 거의 없어.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는 부산 영도구. 그런데 그 주소 가보면 빈집일 가능성이 높아. 강혁은 전화를 끊고 이해나를 보았다. 1969년 이후 기록이 없다고?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몰 2주 당시 깎고실 마을에는 257가구가 있었어요. 그중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민원을 넣은 가구가 43가구. 허동식 가족은 그 43가구 중 하나예요. 2010년 11월 7일 강혁과 이해나는 진주시 금산면의 배도익을 찾아갔다. 배도익의 집은 놀라웠다. 시골 면소재지에 어울리지 않는 2층짜리 양옥이었고 마당에는 독일산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다. 부동산업으로 이 정도 재산을 모으려면 보통 능력이 아니었다. 배도익은 73세 노인이었다. 키가 크고 등이 곧았으며 얼굴에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강혁이 허태준이라는 이름을 꺼내자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허영감? 들었어. 죽었다며. 심장마비라던데. 그분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옛날에 같은 동네에 살았지. 1960년대에 대평면. 댐 생기기 전에 아버지 배장수 씨와 허태준 씨가 이주보상위원으로 같이 일하셨더군요. 배도익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랬나?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강혁은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집을 나오면서 이해나에게 말했다. 거짓말하고 있어. 팔뚝 안쪽을 보셨어? 네, 문신을 지운 흔적이 있었어요. 레이저로 지운 것 같았는데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어요. 기역, 비읍이라는 문신. 허태준 손목에도 있었고 배도익 팔뚝에도 있었어. 이해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기역과 비읍이 뭘 뜻하는 걸까요? 강혁이 차에 올라타며 말했다. 깎고실, 배, 아니, 좀 더 생각해봐야 해. 2010년 11월 9일 밤, 진주 시내 모텔에서 묵고 있던 강혁에게 전화가 왔다. 비서 나정이였다. 나정이는 35세 미인의 독신이며 사무소의 모든 행정을 관장하는 유능한 조수였다. 탐정님, 이상한 일이에요. 오늘 오후에 사무소로 경고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 옛일을 들추지 마시오. 물에 잠긴 것은 잠긴 대로 두는 게 좋소. 봉투에 발신인 없어요. 강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같은 시각 이해나는 노트북으로 정기봉이라는 이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정기봉, 1932년생, 대평면 출신, 1969년 수몰 2주 후 진주 시내로 이주, 1983년 사망, 사인은 익사. 진양호에서 낚시를 하다 빠져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탐정님, 이해나가 강혁의 방문을 노크했다. 정기봉이라는 사람, 1983년에 진양호에서 익사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 정기봉의 아들 정혜성이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배장수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을 남겼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깎고실 실향민 회고록에 나와 있어요. 정혜성이 쓴 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버지는 배 영감에게 뭔가를 말하려 했다. 그리고 죽었다. 강혁이 일어섰다. 패턴이 보여. 정기봉이 뭔가를 말하려 하자 죽었어. 그리고 30년 뒤 허동식이 나타나자 허태준이 죽었어. 2010년 11월 11일 강혁은 형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로 강혁보다 3살 위였다. 형제 사이에는 격식이 없었다. 형, 나 좀 도와줘. 혀가 또 뭐야. 1967년에서 1970년 사이 남강댐 건설 관련 보상금 횡령이나 비리 수사 기록 있는지 찾아봐줘. 그리고 배장수라는 사람. 목포 출신이고 1950년대 중반에 진주 대평면에 나타나서 토지를 대량 매입한 사람이야.
전화 너머로 강민혁이 한숨을 쉬었다. 혀가 그거 50년 전 사건인데 기록이 있을지 모르겠다. 있을 거야, 형. 댐건설 보상 관련 서류는 수자원공사에 있을 테니까. 이틀 뒤 강민혁에게서 답이 왔다. 찾았다. 흥미로운 게 있어. 1968년 남강댐 수몰 보상 과정에서 대평면 토지 5만 평분의 보상금이 부당 수령된 혐의로 수사가 착수된 적이 있어. 피의자는 이주 보상위원 3명, 배장수, 허태준, 정기봉. 그런데 수사가 중간에 중단됐어. 왜? 기록에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 개입해서 무마시킨 거야. 보상금 총액이 당시 돈으로 5억 원. 지금으로 치면 200억은 넘을 거야. 강혁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다. 강혁은 이해나와 송태풍 박사에게 자신의 추론을 설명했다. 1960년대 중반 남강댐 건설이 확정되면서 수몰 예정 지역의 토지 보상이 시작됐어. 이때 배장수라는 사람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대평면 토지를 대량으로 사들여 출처불명의 돈으로 그리고 이주 보상위원이 돼 허태준과 정기봉도 같이 이해나가 이어받았다. 세 사람이 짜고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야. 배장수의 돈 출처가 문제야. 1950년대에 목포에서 진주로 온 사람이 어떻게 큰 돈을 가졌을까? 송태풍 박사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내가 찾은 거 좀 봐. 배장수 1912년생. 본명은 이건 좀 놀라운데 1943년 일제강점기의 목포에서 군수물자 조달 관련 기록에 이름이 나와. 일본군의 물자를 조달한 대가로 상당한 재산을 모은 것 같아.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친일 재산이야. 해방 후에 출신지를 바꾸고 진주로 와서 새 삶을 시작한 거지. 그리고 댐건설이라는 기회를 이용해 보상금까지 횡령했어. 이해나가 안경을 만지며 말했다. 그러면 기역, 비읍, 문씨는 강혁이 대답했다. 귀곡, 배, 귀곡리의 배장수라는 뜻이야. 그들의 비밀 결사 같은 거였겠지. 한 배를 탔다는 표식.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다. 허동식은 뭐야? 왜 갑자기 나타났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허태준이 그렇게 두려워한 거야? 이해나가 자료를 찾다가 소리쳤다. 탐정님, 허동식의 아버지 허만수. 깎고실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인데 1968년 수몰 보상 과정에서 자기 토지 3,000평의 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기록상으로는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배장수, 허태준, 정기봉 3명이 보상금을 가로챈 피해자 중 하나가 허동식의 아버지였다는 거네. 네. 그리고 허만수는 1972년에 무일푼으로 부산에서 사망했어요. 심장마비로. 강혁이 주먹을 쥐었다. 허동식은 아버지의 원한을 안고 살아온 거야. 그리고 50년 가까이 증거를 모아왔겠지. 허태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했을까? 다 알고 있다. 이걸 세상에 알리겠다라고 했겠지. 이해나가 이 말을 찡그렸다. 그런데 허태준이 심장마비로 죽은 건 자연사가 맞는 걸까요?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부검을 안 했으니 알 수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허태준이 죽던 날 손에 쥐고 있던 편지. 허 씨가 사정을 알렸으니 즉시 도망치시오라는 암호문. 이건 누군가 배도익에게 보내려던 경고장이었어. 그리고 그 편지를 쓴 사람은 허태준 본인이야. 2010년 11월 15일 강혁은 배도익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형 강민혁이 검찰 조사관 2명을 대동했다. 배도익의 거실. 강혁이 소파에 앉아 말했다. 배도익 씨. 아니, 배장수 씨의 아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편하셨습니까? 배도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1968년 남강댐 수몰 보상금 횡령 사건. 아버지 배장수가 주도하고 허태준과 정기봉이 동조한 사건. 피해 가구 43 가구의 보상금, 당시 돈으로 5억 원을 가로챘지요. 그 돈이 지금 이 집, 이 땅, 그리고 당신 부동산 회사의 씨앗돈이에요. 배도익이 벌떡 일어섰다. 증거가 있어? 강민혁이 앞으로 나섰다.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기록보관소에서 당시 보상 지급 문서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위조된 수령 도장 43개,
감정결과 배장수의 필적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것, 강민혁이 서류봉투에서 빗바랜 수첩 한 권을 꺼냈다. 허태준의 일본식 장롱에서 사라진 서류 상자, 그게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허동식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수첩이 있었어요. 허태준이 1968년부터 쓴 일종의 고백록입니다. 누가 얼마를 가로챘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다 적혀 있어요. 배도익이 주저앉았다. 정기봉은 입을 열려고 했었어. 양심에 걸린다면서. 그래서 뭡니까? 배도익이 고개를 떨궜다. 아버지가 처리했어. 1983년 진양호에서 낚시 사고가 아니었어. 방안이 조용해졌다. 강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허태준은요? 3주 전에 죽은 허태준은? 배도익이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건드리지 않았어. 맹세해. 허동식이 찾아와서 아버지 과거를 들먹이니까 허영감이 겁에 질려 죽은 거야. 진짜 심장마비야. 나한테 경고 편지를 보내려다 죽은 거라고. 강혁은 배도익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확인은 필요했다. 부검 재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1983년 정기봉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할 거예요. 2010년 11월 22일 부산 영도구의 빈집이라고 생각했던 허동식의 주소를 이해나가 직접 찾아갔다. 그곳은 빈집이 아니었다. 낡은 연립주택 2층에 허동식이 살고 있었다. 허동식은 75살의 노인이었다. 작은 체구에 하얀 머리칼, 그러나 눈빛은 살아있었다. 강력 탐정을 보냈군요. 허동식은 이해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마치 누군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해나가 물었다. 허태준 씨를 찾아가셨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허동식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 넓은 들판 앞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서 있었다. 이게 1965년 깎고실 마을이야. 여기가 우리 아버지 땅이었어. 3,000평. 댐 건설 전에 마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땅이었지. 허동식이 사진 속 한 남자를 가리켰다. 이 사람이 배장수야. 1955년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큰돈을 뿌리면서 이장 노릇을 하더니 결국 보상위원까지 차지했지. 아버지는 그를 몰랐어. 보상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 보상금은 배장수 통장으로 들어간 거야. 그걸 왜 이제야 밝히시는 겁니까? 증거가 없었으니까. 아버지는 도장 찍은 것밖에 없고 서류는 배장수가 다 가지고 있었으니 그런데 허태준이가 수첩을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작년에 깎고실 실향민 모임에서 허태준이가 술 먹고 나 죽으면 다 밝혀질 거야 라고 했거든. 그래서 직접 찾아가신 거군요. 그래, 수첩을 달라고 했어. 허태준이는 거절했어. 대신 이렇게 말했어. 내가 죽으면 네가 가져. 장롱 안에 있어. 그리고 정말로 일주일 뒤에 죽더라고. 이해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수첩은 선생님이 가져가신 건가요? 허동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식 전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가져왔어. 도둑질이지. 알아. 하지만 그건 내 아버지 3,000평의 진실이야. 2010년 12월 결과는 이랬다. 허태준의 부검이 재실시되었다. 결과 자연사, 급성 심근경색, 77 노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이 멈춘 것이었다. 타살은 아니었다. 정기봉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배장수 1992년 사망의 아들 배도익이 아버지의 범행을 인지하고도 횡령 재산을 계속 보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보상금 횡령 피해 43 가구의 후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2011년 3월에 시작되어 2012년 2월에 끝났다. 배도익은 사기 방조 및 작물 보관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횡령 재산 추정 230억 원 중 150억 원을 피해자 후손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깎고실 마을 출신 실향민들은 이 돈으로 장학재단을 세웠다. 이름은 깎고실 장학회. 허동식은 아버지의 3,000평에 대한 보상금으로 4억 원을 받았다. 그는 그 돈의 절반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201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합정동 50층 사무소.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강혁은 가죽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맞은편에 이해나가 김밥을 먹으며 앉아 있었다. 탐정님, 이번 사건 살인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결국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허태준은 자연사야. 하지만 그 자연사를 만든 건 50년 전의 죄야. 자기가 저지른 일이 평생 심장을 짓눌렀던 거지. 결국 비밀의 무게에 심장이 멈춘 거야. 이해나가 김밥을 한 줄 더 집으며 말했다. 배장수라는 사람, 일제강점기에 친일로 돈을 벌고 해방 후에 신분을 속이고 댐건설 때 보상금을 횡령하고 비밀을 지키려고 사람까지 죽이고 글로리아 스코토의 죄수들 같았어요.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글로리아 스코토? 코넌 도일의 소설이요. 죄수 호송선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탈출한 죄수들이 신분을 바꿔 부자가 되지만 결국 과거를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게 무너지는 이야기. 탐정님도 읽으셨잖아요. 강혁이 미소를 지었다. 읽었지. 그 이야기에서 트레버 영감도 충격을 받아 죽었어. 허태준이랑 똑같아. 이해나가 안경 너머로 강혁을 보았다. 그런데 탐정님, 이번 사건에서 셜록 홈즈가 배운 건 뭐예요? 강혁이 창밖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물에 잠긴 마을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야. 진양호 밑에 깎고실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한이 아직도 숨쉬고 있어. 댐이 물을 막아도 진실은 결국 수면 위로 올라와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다음 의뢰인이 내일 아침 9시에 와요. 뭔데? 아직 몰라요. 전화로는 1950년 한국전쟁 때 실종된 할아버지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강혁이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다. 쉴 틈이 없네. 삶이 원래 그렇잖아요. 이해나가 미소를 지었다. 강혁도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공기를 눈 내리는 합정동 밤이 감싸 안았다. 부록 사건 정리보고서 사건명, 진양호 수몰 보상금 횡령 및 관련 사망 사건 의뢰인, 허진우, 허태준의 아들 사건 발생일, 2010년 10월 13일 사건 해결일, 2010년 12월 5일 주요 인물, K. 허태준 사망 77세, 과거 보상금 횡령 가담자,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사망, 배장수 사망 1992년 사망, 주모자, 친일 재산가 출신, 정기봉 사례교사자, 배도익 73세, 배장수의 아들. 횡령 재산 계승 및 은닉 혐의로 기소, 정기봉 사망 1983년 사망, 가담자이자 피해자, 양심 고백 시도 후 살해당함, 허동식 75세, 보상금 횡령 피해자 허만수의 아들. 진실규명의 열쇠, 허만수 사망 1972년 사망, 직접 피해자, 3,000평 보상금을 빼앗김. 핵심 증거 1. 허태준의 고백록 수첩 1968년부터 기록. 이 한국수자원공사 보상지급문서 원본. 위조도장 43개 3. 배장수의 목포 시절 군수물자 조달 기록. 친일 행위 증거 4. 허태준 손목 문신 기억. 비읍. 귀곡배의 약자, 비밀 결사 표식, 배도익 팔뚝 레이저 문신 제거 흔적 결론.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 아니라 50년 묵은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벌어진 역사의 청산이었다.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 일강점기 친일, 해방 후 혼란, 개발시대의 강제 이주와 부당한 보상, 이 모든 것이 진양호 물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